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요약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당분간 못 뵀었는데, 자, 이제 뭐 들어간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풉니다. 부동산권법 제가 만든 문제는 총 3회분이죠. 그럼 3, 4, 12, 총 120문제를 풉니다. 여기는 부동산권법 중에 개정된 파트들이 몇 군데 있죠. 그 개정된 것들을 여기다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거 혹시 요약 강의 들을 때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본 강의 들을 때 원래 기본 강의 있었죠? 거기서는 설명 안 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약 강의에서만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본 강의 할 때는 개정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은 이번에 요약 강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따라서 문제풀이를 들으려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풀려면 먼저 요약 강의 했던 게 먼저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요약 강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문제 풀더라도 저런 문제가 있었나?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자, 반드시 요약 강의를 먼저 듣고 요약집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듣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석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럼 제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부터 오도록 합니다. 41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모두 고르시오. 뭐로 수립하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고르랍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몇 가지가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었습니까? 5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머리자만 따서 뭐가 있었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 기, 토, 정, 지,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네 번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게 있었죠. 그 중에 이 용에는 또 몇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이 3가지를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를 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도시군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대요. 계획. 잠깐만 있어봐. 계획이 뭘까? 여기 구역 지정에 관한 거. 크게 본 3가지야.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지정에 관한 거. 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과 여기 뭐가 들어있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있었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뭘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 이거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 계획도 바로 뭘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합니다. 그럼 계획이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 또 있었죠. 여기 용도구역은 종전에는 5가지였었는데 이제 몇 가지로 변경했다 했죠? 7가지로 다 용도구역이 개정됐다 그랬습니다. 용도구역이. 그래서 종전에는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도시 수입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입지규제 최수구역이 폐지되고 입지규제 최수구역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대신 3가지가 더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원래는 개를 도시에 수입한다 그랬는데 개도 수능 시험 볼 때는 뭐 한다 그랬죠? 도복을 입는다. 자, 태권도복 입고선 개가 수능 시험 보는 그 사진 있었죠? 개도 수능 시험 볼 때는 도복을 입는다. 도복입. 개도 수시 도복입이라고 있었죠. 이때 도가 뭐죠? 이게 새로 신설된 거야. 도시 혁신구역. 복이 뭐죠? 복합 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은 앞쪽에 뭐 있었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해가지고 크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해서 이 3가지가 도복입이 새로 신설된 용도구역이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거기를 개발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때 도시혁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바로 도시혁신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면 복합용도구역에서 어떻게 거기를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또 계획이 있는데 그건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바로 복합용도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는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겁니다. 이때 수립하는 이 세 가지 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건 뭐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들이라 이겁니다. 다만 조심할 건 이거 말고 뭐 어디 있었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있었죠.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 그때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건 뭐라 하지 않는다? 도시군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있었죠. 구역자 들어간 것 중에 용도구역이 아닌 거. 그런 것도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구역이 아닌 거 뭐 있었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도 무슨 자가 들어가지만 구역자가 들어가지만 그런 건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아닌 거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첫째, 개발밀도관리구역. 두 번째, 기반시설부담구역. 세 번째, 바로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 동산 성장관리계획구역. 그 세 가지죠. 저 시골에서 만들어지는 계획들. 그러면 세 가지 구역인 그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거기에 수립하는 계획들 중에 뭐가 있었죠? 첫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죠. 또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는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때 수립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쓰면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은 뭐가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건 따라서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계획은 세 가지만 있다.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이죠.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옳은 걸 골라라. 디귿을 뺀 기억, 니은, 리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새로 요 부분 신설된 내용이니까 요 개정된 내용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42번으로 넘어가죠. 국토위계 이용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광역도시계획.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군수가, 잘 봐요. 시장군수가 수립한다는 건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거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누구하고 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원칙은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죠. 아니야. 근데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냥 요청하는 경우. 뭐 하는 거죠? 시장 군수들이 수립하려 보니까 좀 벅차죠. 그래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누구하고 그 도지사하고 지정권자인 도지사와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요청했을 때만 그래. 근데 여기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라는 이 협의를 거쳐라는 말이 들어가면 내용이 확 달라진다 그랬죠. 시장군수끼리 모여서 협의를 했어. 야, 너 남양주시장 수립하겠니? 아니. 가평시장 너 하겠니? 아니. 그지 우리 못하겠지. 협의를 거친 결과 뭐다? 우리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의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도의사님 좀 이것 좀 수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요청은 우리는 못하니까 당신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던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앞에를 고칠 수도 있고 뒤로 고칠 수도 있어. 첫째,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이때 요청은 당신이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이죠.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뒤를 고치면 되죠. 반면에 뒤를 그대로 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때는 앞에를 뭐를 빼면 되죠? 협의를 거쳐라는 걸 빼면 됩니다. 그때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고 그냥 시장군수들이 요청하면 같이 하자고 요청하니까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때 요청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 전화되라는 거, 그게 현문제에서 출제가 잘 되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시라 그랬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다. 두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국장이 지정해주고 그때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자기가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그냥 바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넘어가지 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수립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이건 무슨 말이죠?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럼 원래 누가 수립한다?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 원칙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고 그 안에서 시도사들이 자기들이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자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됐는데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단독 또는 공동으로 누굴 찾아간다?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에게 뭐 할 수 있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 좀 조정해 주세요 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4번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 이거 잘 봐요.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 또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지금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 관계 시도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뭐 한다? 그때 관계 중앙행정회장과 여기 의견을 듣는다는 것. 관계 중앙행정회장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관계 중앙행정회장,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그 다음에 요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럼 바꿔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관계 중앙행정회장이 제외된다는 것 아주 조심한 사항이야. 저희가 볼 때는 법 잘못 만드는 거야. 국장이 할 때 관계 중앙행정회장의 의견을 듣는 거지 어떻게 도지사가 할 때 장관의 의견을 듣느냐. 법 만든 자가 순서를 바꾼 것 같다 까먹은 거야. 100%. 어쨌든 관계 중앙행정회장의 의견을 듣는 건 도지사가 아니라 그때 도지사가 지정할 때만 그랬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광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회장은 없고 바로 그냥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다음에 국장은 항상 어디 의원회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때는 지방이 아니라 국장이 할 때는 항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둘을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요거 광역계획권 지정의 지정 절차 마지막에 있는 내용 정확하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해서 결국 누가 수립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자,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는 시장군수들이 협의 거쳐서 도지사님 좀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도지사가 수립할 때 그때 그 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 가지고 누구한테? 위에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승인받지 아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5번 사항은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겁니까? 국장이 지정한 겁니까? 도지사가 지정한 겁니까? 요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도지사가 최고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따라서 도지사 지가 지정해놓고 그때 자기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자기가 수립한 걸 들고 그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는 거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선에서 끝난다.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는다라는 걸 아주 조심하라 그랬었죠. 따라서 그래서 옳은 건 지금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로 가죠. 도시군 관리계획 2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2번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위반한단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의 앞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계획이라고 했죠. 그럼 자기 관할구역 구체적인 실천계획 누가 위반한다? 관할구역의 장들이 위반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반은 누가 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할구역의 장
당들이 반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그런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부장이 요청해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수 있다? 맞나요? 예,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장이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었어요.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거.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에 누가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뭐와 관련된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은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구나면 안 돼요.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뭐 할 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그 안에서 도시군 계획 같은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해서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게 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할 수 있다? 그때도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 즉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더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최고대법인 국장이 그 위반권자의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 요구에 따라 그들이 정비하면 좋은데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 그때는 열받은 국장이 야 니들이 위반해야 되는데 니들이 안 해? 내가 조정 요구했는데도 그럼 내가 직접 위반해서 고치겠다. 국장이 그때는 위반할 수 있다는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사유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그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들이죠. 세 번째, 2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좀 전에 누가 위반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국장이 자기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반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근데 네 번째, 2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군에 걸쳐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같은 시군은 누가 한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군에서는 바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위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의 요청에서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죠? 마지막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머리점을 타서 어떻게 했었죠? 기지산이라는 산에 가서 뭐 한댔죠? 대입 시험 공부한다. 기지산 대입. 그때 마지막 입자는 옛날에는 입지규제 채수구역이었는데 이제 개정돼서 아까 입자 들어가는 게 뭐 있었죠? 도복을 입는다. 도복 입.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 자, 거기서 행위장. 그런 내용들은 바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제한한다 했죠?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그때 주민들은 뭐 할 수 있다? 위반을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 그랬지. 언제 주민들이 직접 위반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건 행정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 위반권자 원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또는 도지사. 그래서 국장, 도지사 이런 자들이 위반할 수 있는 거지. 누구는 위반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위반권자가 아니라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열거된 것. 자, 건폐율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걸 고르래요. 그럼 여기 쭉 열거돼 있는데 가장 한마디로 지랄 같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주어지는 용도 지역 21가지를 다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져서 답이 나올 때까지 다 따져봐야 돼. 그것도 1번에서 답 나오면 좋은데 5번에다가 그 순서가 정답이 나오면 진짜 돌아버리죠. 그거 푸는데 한 3분 걸려요. 다 섞어버리면. 근데 여기는 섞지 않고 그냥 지금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머지도 다 똑같이 5가지 같은 거로 다 묶어놨어. 그러니까 한 번만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다 섞어버리면 진짜 돌아버려요. 자, 그러면 건폐율 기준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 어떻게 썼죠? 그건 일단 순서대로 쓰죠. 55, 66, 57, 9887, 777. 그 다음에 222, 224, 22.
21개 용도지역에 건폐율은 시행령상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 요걸 주거지역, 요거 상업지역, 이거 공업지역, 요거 녹지지역, 이게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5566, 57, 98, 87, 777, 222, 224, 22 이렇게 암기하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유통상업지역은 어디에 속하죠? 상업지역이라는 게 그럼 상업지역은 중, 1, 유, 다시 중, 1, 유, 근 이렇게 써야 되죠. 순서가. 그럼 중, 1, 유근이니까 유통상업지역 세 번째네 바로 80%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중에 세 번째가 80. 일반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전부 다 777이야.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다 공업지역은 셋 다 777이니까 이건 70%. 일종 일반주거지역. 자, 요거 앞에 있는 두 개는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세 개는 일반주거지역. 마지막 건 준주거지역이죠.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은 665, 그 다음에 1, 2, 3.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이네, 665.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일종 일반주거는 60%. 일종 전용주거지역고요. 제일 첫 번째 거죠. 일종 전용주거지역. 이거는 50%. 네, 계획관리지역 2, 2, 4. 요 4죠. 계획관리지역은 이건 40%. 그래서 80, 70, 60, 50, 40. 자,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열거된 것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이렇게 딱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 저기 이쁜 거죠. 그래서 써놓고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45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자,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원래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가 뭐죠? 어디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뭐죠?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즉 용도지역을 여기에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 수립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뭐 한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한단다. 자, 쓰는 거 이거 바꿔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에 뭐가 있었다?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그래서 특례해놓고 그 특별한 예외로서는 몇 가지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 첫째, 이러이러한 곳은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모든 걸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의제라는 게 있었죠. 또 이러이러한 구역을 지정하면 그런 구역은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모든 걸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정의제, 결정고시의제 이렇게 크게 둘러 나눠놓고 첫째, 지정된 거로 보는 건 뭐 있었죠? 바로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매립준공 인가일부터 그 매립된 구역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모든 걸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1번이야.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으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즉 도시군 관리를 한다는 이거 관계없이 뭐한다? 그 매립 준공 구역은 그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모든 것으로 본다. 요거는 지정된 거로 본다라 해야 되지 지정 고시된 거로 본다. 고시자 들어가면 틀려요. 지정된 거로 본다. 지정의제죠. 다만 예외가 있었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지 않고 같은 게 아니고 다르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르고 또 있죠.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원칙이 아니라 그때는 예외가 아닌 특례가 아닌 원칙으로 해야 되죠. 원칙이 뭐죠?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이 뭐였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립 목적이 같을 때만 특례가 되는 거지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쳤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그때는 원칙으로 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라고 됐었죠? 그것도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정고시 의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5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그런 적은 무슨 적으로 한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라본다.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라본데 뭐뭐 있었죠? 5가지. 항어산 택전 이렇게 썼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군수면 두 번째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군수면 세 번째 뭐 있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3개 산업단지만이야. 농공단지는 제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적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라본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된 적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라본다. 택지개발지구. 마지막 뭐지 있었죠?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적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라본다. 단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부지는 제외라는 거. 이렇게 항어선 택전 5군데 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라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슨 용도지역에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외에 뭐가 지정됐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 되면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그랬죠?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바뀌죠. 또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을 이번에 했죠?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는 순간 그 지역은 더 이상 역시 관리지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바뀐다 그랬죠? 모르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라 본다. 그렇게 용도적이 변경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 2번은 받고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그랬죠?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랬었죠. 또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도 더 이상 그건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거라고 본다. 라고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다 하나하나 다 맞아요. 근데 마지막 자, 좀 전에 이거 예를 들었죠. 여기가 원래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여기가 원래 농림지역이야. 근데 이 농림지역 안에 뭐가 있죠? 여기 택지개발지구라는 걸 이거다 이렇게 지정했어. 이게 농림지역인데 이 안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되는 순간 이 지역은 더 이상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라 본다. 도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계속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개발 안 하고 해제됐으면 원래 용도적, 이전의 용도적 다시 농림적으로 환원된 거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때는 이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거로 보죠. 개발되지 못하고 해제됐을 때만. 그럼 개발이 완료되고 해제되면 그럼 도시적으로 계속 가는 거지 뭐. 택지개발 사업 끝났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도시적이고 이게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을 때만이야. 따라서 이게 5번입니다. 구역, 단지, 지구, 구역 다 묶어서 구역 등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 등이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적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주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뭘 본다?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다시 농림적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잖아요. 여기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시행되고 끝나면은 다시 원래 있던 농림적으로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환원된 것으로 보려면 여기에 뭐 한다? 사업이 개발 사업의 완료로 이게 틀린 거죠.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요. 미시행이죠.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되는 경우라고 했어야 되죠.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됐을 때만 그렇다면 이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건 5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6번.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으로서 괄호 안에 옳은 것. 자, 용도지역에 아예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21가지가 있는데 아직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용도지역으로 하면 좋을까? 아직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군관리 수립을 안 했어. 그 용도지역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런 데도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미지정지역.
그 안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는 세 가지 행위 제한 있죠.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거 아직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뭘 정의할까? 21개 용도지역 중에 가장 행위 제한이 심한 용도지역을 일단 적용하라 그랬죠. 그럼 21개 용도 중에 가장 행위 제한이 심한 게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에 관한 규정을 그걸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죠. 두 번째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지역이다. 이때 미세분된 도시지역이라는 건 도시지역하고는 지정됐는데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세분화되거든요. 아직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도시지역에만 돼 있지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다면 뭘 정의할까?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심한 게 어디? 바로 보전 녹지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때는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걸 적용합니다. 또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 아직 관리지역이 원래는 셋으로 나눠지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근데 아직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그냥 관리지역하고만 돼 있어. 보존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계획관리인지 아직 세분화되지 않고 관리지역하고만 돼 있어. 그럼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래. 그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어떤 거 적용할래? 일단은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는 일단 뭘 정의한다? 관리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심한 거 바로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그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관한 걸 적용했다가 나중에 계획관리지역 같이 더 완화되는 지역이 되면 그때 가서 건축 제한도 풀어주고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시켜주면 된다 이랬었죠. 따라서 일단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그중에 가장 행위 제한이 심한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 보존관리 찾으면 되죠. 첫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밑줄 쳐요. 두 번째는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 이렇게 치고 마지막 보존관리, 그럼 보존관리. 그죠? 이렇게 적으면 셋 다 걸치는 데 보면 이거 1번밖에 없네. 정답은 1번 이렇게 같이 겹치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47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첫째,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다 지정한다. 맞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합니다. 어디가 생각난다 그랬죠? 저기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그 영종도, 거기 영종대교 타고 들어가면서 바로 좌측편에 보면 지금 엄청난 개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2002년도에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못하게 15년간 묶어놨다가 이제 2017년에 풀려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죠. 그거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정합니다. 자, 이때 국장 또는 시도사는 누구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둘이 나눠 있죠. 첫째,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국장 또는 시도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자, 몇 년 이상 얼마 이내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당분간 여기 개발하지 마라는 기간을 정하죠. 개발하지 못하는 기간 뭐란다? 시가와 유보기간. 몇 년으로 정하죠? 최저 5년, 최장 20년. 그래서 아까 영종도는 15년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최저 5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에서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했어야 돼요. 요거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가와 유보기간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정해야 된다? 맞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또 무슨 계획을 하죠? 이것도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시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구역만 결정을 시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는 범위만 구역 범위만 지정하는 걸 결정을 시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를 고시하는 게 하나 더 있다. 뭐도 고시한다?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는 몇 년간은 개발할 수 없어. 바로 시가와 유보기간도 아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라 그랬죠. 그때 정하는 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몇 년이다? 15년이다. 15년 동안 개발 못해. 15년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도시군으로 정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문장. 자, 그 다음에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아까 15년하고 정하면 15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그 구역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역, 지정구역 지정한 도시군 관리 결정구시 됐죠. 그로부터 몇 년? 아까 15년하고 유보기간 지났으면 그 15년이 끝난 날이 다음날. 그 구역은 더 이상 시가와 지정구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되죠? 고시해야 됩니다. 그때 이미 시루된 사실을 고시하는 거, 시루됐다는 사실을 고시하는데 국장은 항상 관부에다가 시도사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부에다가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런 걸 시료 고시라고 하죠. 따라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매수 청구가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죠.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였다.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서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불구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야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그 토지주는 뭐 할 수 있단다?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죠. 설명 중 옳은 것. 1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일단 매수하겠다는 걸 알려야 돼. 원래 그 토지 소유자하고 관역의 장들, 특광, 특시특도 시장 분석에 이거 저 사람 거 매수하기로 했다는 여부를 알려야 됩니다. 근데 알리고 그렇다면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매수합니까? 아니야.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거 확보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지금 돈이 있다고 바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다 그걸 편성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통과되면 그 다음에 사야 되니까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몇 개월? 2개월이라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이거죠.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 의무자들은 2년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랍니까? 아니야. 매수 청구를 받으면 사주권을 받거냐? 그거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건 6개월 이내에 되고 매수 결정을 알렸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죠?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이렇게 그러겠죠?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이거 헷갈리지 말래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합니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제한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20년이라 했나요? 10년이라고 했죠. 10년이야. 10년이 지나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때 5번 3번 토지 등의 소유자는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에게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토지나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나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들, 이 사람들은 사주세요 라고 청구할 때 누구한테 하나? 원래는 관악의 장들입니다.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 왜냐하면 저자들이 원칙적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거든. 원칙적인 시행자인 관악의 장들한테 사주세요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들이 시행자라면 그 시행자한테 사달라면 되는 거고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가 있다면 설치무자, 관리무자도 매수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몇 명 있다 그랬죠? 3명으로 나눠진다. 원칙,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 시행자가 따로 있다? 그 시행자들.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다? 그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들. 이 자들이 다 매수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에게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건 많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이 자들이 청구하고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에게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죠? 또 5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고 그 토지에 있는 모두 사달할 수 있죠? 건축물, 정착물도 포함합니다. 이때 지목은 대만이야. 다른 건 안 돼. 지목이 대인 것만 잡종지 안 됩니다. 거기 농경지 같은 거 전답과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때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도 역시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옳은 건 5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첫째, 한옥마을을 보존하라는 경우. 또 지구 단위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죠? 한옥마을은 저 조선시대 기와집들이 있는데 하회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 있죠. 그럼 조선시대 기와집에는 벤츠 같은 차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옛날에 가마 타고 다녔지 누가 벤츠 타고 다녔습니까? 따라서 그 한옥마을 주택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주차장 필요 없죠. 따라서 그때는 몇 %까지 완화하죠? 차량 한 대도 안 세우는 게 50%입니까? 100%죠. 완화한다는 건 주차장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 한 대도 안 세워도 되죠. 따라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한다? 100%까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돼요. 50% 틀렸죠. 두 번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구 단위로는 할 수 없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용도지역이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그럼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기를 바꾸는 거. 자, 주거지역만 변경하는 거. 자, 주거지역은 몇 가지가 있죠? 6가지.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 그렇게 주거지역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바꾸는 거. 이걸 무슨 변경을 한다? 용도지역의 경면 변경. 즉 시행령상 세분된 범위 내에서만 지들끼리 바꾸는 거. 주거지역끼리 바꾸는 거. 또 상업지역끼리만 또 바꾸는 거. 예를 들면 중1유은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 맞지? 상업지역 내에서만 변경. 또 공업지역 내에서만 변경. 또 녹지지역에서만 변경. 이와 같이 용도지역 중에서 조금씩만 바꾸는 거. 주거지역에서만 변경.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 녹지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경면 변경은 뭘 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해도 좋다? 지구 단위로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 강의할 때 설명드리지 않았었어요. 조금 어려워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주거지역끼리만, 상업지역끼리만, 공업지역끼리만, 녹지지역끼리만 이렇게 바뀐다. 또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를 뭐로 바꾼다? 거기를 복합용도개발진인지구. 개발진인지구 내에서 세분된 범위 내에서 지들끼리 개발진인지구끼리 지들끼리 바꾸는 거. 이렇게 조금만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로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지구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지역에다가 뭘 지정하고?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죠. 그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뭐로 또 지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지역? 예를 들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이야. 거기에 뭐 정됐다? 개발진흥지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했어.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수립하죠.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한다? 150%? 1.5배? 아니야. 너무 커.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됐죠. 원래 거기 높이가 50m까지 실 수 있는 높이야. 그럼 50m에 120%면 1.1로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60m죠. 10m 돌려서 그때는 50m 하나 50m에 1.2배 하면은 60m까지 10m를 더 높게 짓는 거. 그게 120%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지구단위로 완화하는 건 도시지역에서만 완화시키지 관농자적인 도시지역 외지에서는 완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났었어. 그래서 120%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구단위로 완화하는 건 도시지역에서만 완화하지 관농자적인 시골지역에서는 완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뭘 지을 수 없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아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잘 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아주 높은 겁니다. 여기 무슨 지역?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 여기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사관리죠. 그다음에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그 중에 어디다가 도시적, 외지역 그랬어. 그럼 도시적은 빼고 도시적, 외지역 하니까 어딜 말하죠? 관농자. 여기에 뭐가 지정돼 있다?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답니다. 여기 뭐 졌다?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지정됐대요. 그럼 이런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뭘 지을 수 없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이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짓는다 못 짓는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도시적 외정된 개발진흥에서는 뭐가 안 된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 그림이.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되는 데가 있어요. 도시 외지역 중에 어디까? 바로 계획관리죠. 요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됐다? 개발진흥지구가 되면 여기서는 뭐 지을 수 있다? 아파트하고 여기는 연립주택이 허용이 된다는 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적 외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데 허용되지 않는데 어디서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예외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걸 한마디로 쓴 게 이거야. 도시적 외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등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어디는 빼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라고 했잖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는 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높은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 이게 정답이죠. 자, 작년에 시험 문제 냈던 건 5번입니다. 주민이 이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부 실내부터 여기 주민들이 뭐랬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하고 무슨 계획 수립돼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놓고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 거기서 뭐 하지 않는다?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는 여기다 뭐 좀 만들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 이런 공사할 수 있는 내용들, 사업할 수 있는 걸 좀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위반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렇게 위반 제한에서 위반했으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공사하자고 했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돼? 몇 년에? 3년? 아니죠.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이내에 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해버리겠어. 구역을 지정해 놓고 지구단위 수립하는 건 3년 내에 수립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해서 지구단위 수립됐으면 그로부터 5년 내에 공사에 시작해야 된다. 안 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던 건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년이라 이쪽은 5년. 구역 지정해 놓고 계획 수립하는 건 3년 내 수립.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로부터 5년 내 공사 착수.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만 정답. 자, 이제 50번으로 내려가죠.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개발행위. 첫째,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원래는 토지 분할할 때도 뭐죠? 허가받아야 되죠. 우리 몇 가지가 허가사항이죠?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사항. 건공형체 분물,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6가지 개발하면 허가받아라. 그 중에 토지를 분할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는데 3가지 허가받아야 돼. 그런데 뭐로 분할하는데 그 토지 일부를 뭐로 하려고 국유지, 공유지로 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허가받는다, 안 받아도 좋다. 그때는 허가받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는 문장. 두 번째, 건축물이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에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 먼저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서는 금지사항이야. 그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라고 됐어.
근데 국토법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거고 없는 대지를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뭐 받고 하면 된다? 허가받으면 된다. 그래서 허가받으면 된다 했죠.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받고 분할하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얘기죠. 세 번째,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사기단 이렇게 말했죠. 사업기간 단축한다. 는 사실은 그건 경면 변경이죠. 처음에 사업기간을 허가받을 때 얼마로 하겠다라고 정해놨는데 그 기간을 줄였어. 단축했어. 이거 다반사라 그랬죠. 경면 변경. 허가받는다? 아니요. 허가권자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게 뭐만 하면 된다? 통지해야 된다. 통지라고 그랬어요. 허가받지 않으니까 그냥 하거나 신고할까? 아니야. 그냥이나 신고사항이 아니라 여기서만 이건 경면 변경은 통지를 한다고 됐다. 통지란 말을 쓴다는 거 신고라는 말씀 틀려요. 신고가 아니라 그냥 통지만 해도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또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몇 퍼센트? 5% 범위에서 뭐만 줄이는 거 또는 공작물 등을 역시 5% 범위에서 줄이는 거, 축소하는 거는 그때는 역시 특광 특시 분석에 뭐만 하면 된다? 이것도 경면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통지해야 되죠. 또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예, 원래 공적 개발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사업. 원래 법조문은 이렇게 돼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럼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죠.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는 공적 개발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따로 허가받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나 또는 정비사업이라는 이 세 가지 사업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개발행위는 허가받고 하는 개발행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인 도시개발사업엔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것도 맞는 거. 그래서 틀린 건 아까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타인의 토지 출입. 제 마지막 부분이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운수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이 자들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거나 또는 그걸 재류적 지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하나 더 있죠.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뭔다? 변경, 제거할 수 없다 하나 그것도 있다. 따라서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타인의 토지 단순한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 세 번째는 순서대로 일단 타인의 토지 출입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 출입. 두 번째는 재류적 지나 임시 통로로서 일시 사용. 세 번째 흙돌 나무 같은 걸 제거하는 거 장애물 변경 제거. 그래서 세 가지야.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할 수 있다. 세 가지 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두 번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한테 원래는 허가를 받고 출입만 할 때는 허가를 받고 출입하죠.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자는 그 허가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출입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야간에 출입할 때는 뭐가 편하죠? 그 토지 소유자였었습니까? 아니야. 점유자야. 이거 조심해야 돼. 소유자 알아. 토지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아니라 점유자 승낙이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죠. 틀렸고 또 타인의 토지를 재류적 지장 또는 임시승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무들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한단다. 자, 단순한 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를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습니까? 예,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죠. 이건 허가가 아니라 동의. 자, 네 땅에 내가 들어가서 일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장애물 이렇게 변경 제거하지 않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그때는 그 소유자, 점유자의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 그 토지주가 손실을 입었어. 그럼 그 행위자나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조심할 건 행위자가 손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고 되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그 밖에 도시군 시설사업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모두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만 넣을까? 예, 2번만 넣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위계미 응하는 분들 끝났고
자, 이제는 한 문제 더 들어있다. 52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자,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입니다. 틀린 것.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얼마 있었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요한 거고, 건축물의 무슨 행위? 신축하고 또 하나 뭐 있었죠? 개축이었습니까? 고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늘리는 거. 증축이었었죠. 신축과 증축행위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정답. 2번 의1에서 200제곱미터를 계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렇게 되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죠. 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가 기준이 아니야.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가 그게 부과 대상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더 크게 짓는 신축일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그것이 기초문제가 되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랬었어요. 이건 예외적으로 돼 있는 것 맞는 문자. 그 다음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면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뭐냐면 여기에 총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얼마냐라고 계산할 때 이게 예를 들면 1,000억이 들어간대요. 그럼 1,000억을 전부 다 그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할까? 아니요. 이 중에 이 1,000억에 20%만 부과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억에 20%니까 200억만 거기는 그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아까 그 토지 등 소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건 총 비용의 20%만 부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즉 1,000억의 20%는 200억만 부담시킨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나머지 80%는요. 원래 그 기반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들,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의무가 있는 그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거지 이걸 민간개발사업자한테 전부 다 부담한다? 그건 안 되죠. 왜요? 민간개발사업자도 세금 내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낸 세금 갖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하는데 쓰는 거지. 내가 낸 돈은 한 푼도 공공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안 쓰고 우리한테 다 부담시킨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사는 어쩌면 20%야. 다만 100분의 20으로 하면 그때 특광, 특세투도 시장 건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다시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모을 수 있다? 가감할 수는 있더라. 이건 예외입니다. 근데 이게 책에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 이거는 법조원에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없습니다. 여기 문항을 읽다 보면 우리 책에 없는 지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우리 법조문을 다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써놨지 모든 지문을 다 써놓은 건 아니거든. 근데 법조문에는 이거 다 들으면 이 책이 몇 페이지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부동산 공법 들어갈 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집어넣고 책 써봤어.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1250페이지가 나옵니다. 공법 전체 내용을 다 집어넣은 1250페이지예요. 그럼 어떤 재주로 그걸 다 공부합니까? 그래서 빼서 이렇게 딱 간략하게 하는 거죠. 이것만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250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아. 5개 지문 중에 2개는 알겠는데 3개는 모르겠다. 이런 것도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 여러분들 책에 없는 이상한 지문들도 시험 문제는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모르는 게 정답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맨날 보던 거 있죠? 거기서 정답이 날 것은 많지. 모르는 데서 정답 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건 법조문에는 있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맞는 문장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에는 하는 경우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건물 지려고 합니다. 누가 부담할까? 그 임차인이죠. 건축물 지려고 하는 그 행위자, 바로 임차인이죠. 그 행위자라는 건 빌려서 건물 짓는 그 임차인, 그 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거 맞죠? 그래서 다 맞고 틀린 건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의계미 여러분들 끝났죠. 자, 또 하나 지금 처음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만 넘어가면서 그 해설은 거기서만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다 모른다면 이제 문제가 있지만 다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르는 파트만 찾아서 그 번호를 해설해 듣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반드시 먼저 풀어봐라.
풀어보지 않고 같이 제가 설명하는 것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 다 들은 것 같아. 근데 머릿속에 그 들어있지도 않으면서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 풀고 틀린 부분만 표시해놓고 그걸 설명을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문제풀이의 효율성이 높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53번.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하 줄여서 개발계획이다. 내용서 틀린 것. 첫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 중앙행정회장의 요청을 받아 뭐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는 자기가 직접 변경해도 좋고 아니면 그 중앙행정회장이나 시장운수구청장이나 또는 그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회장들의 요청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면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토지 소유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총이라는 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무슨 규정이 있다?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때 싸가지 없는 규정이라는 게 떠오르면 이미 합격 수준에 올라가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면 그 면삼총이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세 번째,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밑에 있는 개발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에 뭐 한다?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상위계획에 들어맞도록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죠. 이것도 맞는 문장. 4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그 개발계획을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문장. 근데 5번,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자, 여기서 문제풀이의 팁 이렇게 푸세요.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하면 맞을 확률 80% 이상.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틀릴 확률 80%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어떤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원래 개발계획은 29가지가 들어가요. 그럼 29가지라는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일일이 다 외운다? 못 외우죠. 어떻게 그 수많은 걸 외웁니까? 따라서 시험 문제 낼 때 출제원은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있죠. 이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 내거든. 따라서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느냐? 예, 끄집어냈으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걸 끄집어냈으니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낼 확률이 80%가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슨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하면 맞는 문장.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 그때는 그건 틀린 문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틀린 걸 고르니까 바로 5번이 아버님 다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이제 54번이 맞나? 예, 5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구 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 1번.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 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진 않는다. 원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도시개발이 지정고시되면 그 구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다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는 순간 그 구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단 그거로 보지 않는 구역이 두 군데 있었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 외의 지역에 된 지구단위 계획과 취락지구 두 군데는 설령 도시개발구역이 거기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문장. 두 번째, 취락지구도 마찬가지죠.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구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결정되어 고시된 거가 틀렸죠.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야 돼요. 자, 잘못된 것 2번이 정답. 3번,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지형도면 고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지형조명고시는 언제까지 한다? 사업시행기간 내라고 일단 이것도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이야. 그것도 맞는 문장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때 개발행위, 건공형체, 분물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는 건공형체, 분물축이라는 7가지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받아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런 개발행위 허가받을까? 언제부터 한다겠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이후부터만? 아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나도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는 허가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가받는 지역은 도시개발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물론이고 더 나가서 그 앞으로 당겨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뭐 있었죠?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만 있어도 그 공고만 나도 그 이후부터 그 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아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건 포함된다. 맞아요. 또 도시개발구역에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월 이상?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이것도 뭐한다? 관악의 장들한테 허가받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서 관악의 장에는 누가 빠진다 그랬죠? 세종시장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누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는 특시가 없어요. 특별자치시장이 빠지고 특도시장 군수에 허가받아라. 그래서 도시개발법에는 아예 세종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로 보는 게 도시개발법의 특성이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을 써오른 것. 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은 매년 시험 문제 납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 나거든요. 그중에 반드시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한 문제는 꼭 난다. 첫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죠? 면적 3분의 2 이상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줄여서 면삼총이. 이걸 또 줄이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총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건 맞는 문장. 두 번째, 그럼 정답이네요. 2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설립인가 받고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인가받은 날이 성립일이 아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죠. 등기일이 성립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다. 3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란다. 뭐가 틀렸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이게 틀렸어요. 아까 면삼총이 동의받아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받는다 그랬죠. 그럼 이럴 때 이 사람들만 동의하면 되잖아. 일부 동의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조합원이 아니다? 그분들도 조합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아니고 일단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조합 설립의 동의안을 빼버리고 그냥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게 틀렸다. 또 조합장 또는 이사의 감사가 아니야.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죠.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몇이요? 100인이 아니고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100명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100명 이상인 조합이어야 돼. 그때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50인 이상 둘 수 있다.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게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의 차이점이라는 거. 그것도 구분해서 잘 보여야 돼요. 이건 틀린 문장. 그래서 옳은 건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자,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할 겁니다. 국토위계 및 유경환 법률에서 12문제, 도시개발법 8문제, 6문제, 합치면 18문제입니다. 그래서 12문제하고 6문제 합쳐서 18문제. 요걸 보통 한 파트로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그것이 그 다음 한 파트로 구성돼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한 회차를 해설은 2시간씩 나누는데, 이게 1시간 만에 다 풀기가 조금 벅차더라고요. 50분, 60분 내에 끝내기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원래는 1시간에 12문제, 13문제 정도 해설하면 딱 맞는데, 이걸 거의 20문제씩 나눠서 둘을 해설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0분이 조금 넘는 해설 강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설명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건 넘어가도 돼. 그럼 모르는 것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기만 해설을 듣는 연습.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거.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소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것. 환지 전 토지를 있던 걸 개발된 토지로다가 권리를 이전하는 걸 뭐라죠? 그걸 평면 환지라고 한단다. 그게 평면 환지죠. 반면에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 이때 무허가 건축물은 빼고, 이거 중요한 거야. 무허가 건축물은 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뭘로 바꾼다? 구분 건축물로 이전한단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로 이전하는 거. 그걸 땅과 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땅 대신 위에다 건물 줘주죠. 무슨 환지? 입체환지. 그런 걸 입체환지를 한단다 했으니까 겹치는 건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다음 57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내용에서 틀린 것. 자, 원형지 공급과 개발. 원형지는 개발되지 않는 땅으로 주는 거죠. 원형지. 첫째,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자들에게, 이게 이제 그 원형지 공급자들, 원형지 개발자들이야. 그 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만이죠? 요거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들은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원형지에 대한 공사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뭐 할 수 없다?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럼 누구는 매각 제한 안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고 나머지 원형지 개발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맞는 문장. 세 번째,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래 어떻게 되죠? 개발 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뭘 한다? 그걸 기준 가격을 한다 그랬죠. 그걸 기준으로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결국은 협정 가격이 된다. 그래서 협의해 결정하는 협정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된다. 이것도 맞죠. 또 원형지 개발자는 어떻게 선정한다 그랬죠? 원칙이 경제 입찰입니까? 아니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형지 개발사는 이건 경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지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들은 일반인들이니까 이 자들에게는 경제입찰에 붙이는 게 맞고 이건 경제입찰이고 이게. 다만 경제입찰도 2회 이상 유찰되면 뭐 한다 그랬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수의계약, 학교나 공장 유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들은 원칙은 경제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가 틀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게는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그 원형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원형지, 이것도 우리 책에는 없어요. 원형지 첫 문제 한 번 났었어요. 옛날에.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만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야.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다. 2회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도 안 하면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 하셨죠? 이런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환지 방식 옳은 겁니다.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원래 어떻게 평가죠? 토지평가 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뭐죠? 감정평가법인 등이야. 그자들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순서가 뭐가 문제야? 토지평가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는 평가한다 그랬으니까 그에 앞서라고 했으니까 그에 앞서서 뭐한다? 공인평가기관. 결국 공인평가기관 평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친 후 여기가 틀렸다. 토지평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라고 고쳐야 된다. 자, 환지 방식은 평면환지와 입지환지로 구분하고 입지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이전한다. 자, 토지를 이전하고 말한다? 그건 평면환지라고 그랬죠. 토지 건축물에 있던 권리를 구분 건축물로 이전하는 게 입지환지. 그냥 토지와 토지를 나누는 건 이거는 그냥 평면환지라 그랬습니다. 입지환지라 이건 평면환지죠. 또 세 번째, 과수토지, 작은 땅에 대해서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 건축물에 공유 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한 필지 땅을 가진 A가 있었고 또 한 필지를 가진 B가 있었어. 근데 둘 다 좀 작은 땅들이야. 환지 줄 만한 땅이 안 돼. 과수토지. 그래서 너도 환지 부지장, 너도 환지 부지장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뭐였죠? 저희들도 공유 토지로 좀 주면 안 돼요? 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이따 공유라는 건 두 사람 땅은 각각은 작은 땅이 되지만 둘이 합치면 하나의 환지를 줄 만한 규모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로 환지를 주면서 공유 지분으로 하면 되죠. 네 것 지분 얼마, 네 지분 얼마 합쳐서 요건 하나의 땅으로 줄게. 그게 바로 두 필지를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에 공유 환지로 지정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신청 들어서 알았어. 그럼 공유 지분으로 줄게. 공유 지분은 환지할 수 있습니다. 또 4번 종전의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원래 환지계획을 먼저 행정체 아닌 시행자들은 작성한 환지계획을 가지고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환지계획 인가받아야 돼. 행정체 아닌 시행자들이 작성한 환지계획은 특도 시장운수청이 인가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잘 들어봐요.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뭐 받는다? 당연히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합니다. 그런데 이거 종전의 토지에 합필 또는 분필로 내요. 환지계획을 변경한다. 이런 걸 무슨 변경한다? 경면 변경. 자, 문제풀이 요령. 원래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당연히 변경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그런데 당연히 인가받을 걸 열거하면 필요가 없어요. 열거돼 있잖아. 책에 법에 보면요. 변경하는 건 당연히 변경하는 건 당연히 인가받는 거니까 그냥 인가받아야 된다. 변경하려면 인가받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단서가 붙죠. 다만 이런 거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열거되는 변경들이 있어. 요렇게 변경되는 거. 그리고 인가받는 건 변경되는 거. 이런 건 무슨 변이다? 그래. 다 그래. 변경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열거하고 있던 것들은 다 무슨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 머릿속에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열거된 변경은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그럼 경미한 변경은 똑같이 또 인가받는다? 아니겠죠. 열거됐다는 건 뭐가 따르니까 열거됐겠지. 그건 인가받지 않고 그냥 하거나 신고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냥 신고한다. 따라서 요거 일단 종전 토지의 합필, 분필로 해서 환지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으면 무슨 변경? 일단 경미한 변경. 경면 변경은 인가받는다? 아니요. 인가받아야 된다면 무조건 그건 틀린 문장이다. 그냥 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야. 그냥 하거나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래야 되지. 다시 인가받으라면 그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틀린 문장이라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가받은 걸 변경한다. 허가받은 걸 변경한다. 승인받은 걸 변경한다. 변경 허가, 변경 인가, 변경 승인받아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거되는 것들아 뭐뭐 하는 경우, 뭐뭐를 변경하는 경우, 뭐를 변경하는 경우, 뭐를 변경하는 경우 이것들은 다 무슨 변경이다? 경면 변경. 경면 변경은 인허가 승인 받는다? 안 받고 그냥 하거나 신고한다. 경면을 신고한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요. 5번 지방공사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단다. 자, 원래 누가 작성한 것만
특도시장수 이거 봤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이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특도시장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방공사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행정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방공사하고 LH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이것들은 공공기관은 됐지언정 행정청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누구 했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청이야. 따라서 지방공사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가받는다? 예,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역시 인가받습니다. 자, 따라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다 틀렸네? 맞는 건 요거 5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모습법, 국토위기emi 이용하는 법률과 도시개발까지 끝나고 이제 다음 59번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